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하면 어떤 피해가 좀 먼저 떠오르실까요? 일단은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혹은 진폐증이나 이런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많이 떠올리시죠. 하지만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우울증, 또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인한 산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얻는 마음의 병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되면서 달라진 겁니다. 이때부터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증, 업무 중 사고를 목격한 후에 겪는 불안장애,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때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얻게 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좀 어떤 조치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업무와 관련된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산재 신청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산업재해 사례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는 2018년엔 268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67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텐데요. 얼마나 승인되고 또 조치를 받았습니까? 네, 승인 건수를 한번 보면요. 2018년 201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2.2배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승인 질병으로는 적응장애가 33.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적응의 어려움과 또 직장 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런 순서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직은 신체적 손해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참 맞는 지적인데요. 이게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서 입증하기가 그나마 낫지만요. 네. 다른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격, 사생활, 근무 환경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주 원인인지 콕 집어내기가 모호한 그런 부분이 좀 큽니다. 특히 사실상 상사의 폭언, 갑질 이런 걸로 정신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고요. 노동청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문제는 이런 사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성희롱도, 욕설도 이게 직무 압박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증거로 수집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정신질환 산재 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65.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쉽지 않아서 아예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 등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에 나서줘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인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주중 활동의 절반 가까이를 직장에서 보이는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조직 문화가 형성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장인들이 이직을 할 때 크게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봉입니다. 경력을 쌓은 뒤에 연봉 등 더 좋은 조건을 맞춰서 옮기는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할 때는 뭐 더 큰 회사로 혹은 더 연봉을 좀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좀 쉽지 않아졌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먼저 쌓은 다음에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이직 사다리 사례가 줄고 있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비슷한 규모의 기업으로 옮긴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2.6%, 비영리 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이직을 했을 때 자, 임금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재작년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했다는 게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일용 특수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 근로자만 조사한 결과인데도 이렇게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장 이동을 할 때 임금 증가율은 25만 미만으로 늘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령층별 이동률을 따로 떼서 봐도 비슷한 추이일까요? 네, 요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자리 이동률은 2030 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옮겼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50세, 40세, 2030 세대 순서였습니다. 예, 자, 이외에도 이번 통계청 일자리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또 있었을까요? 네, 조사 기간 임금 근로자의 93.1%는 직장을 옮긴 뒤에도 임금 근로를 계속 지속했는데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85%가 임금 근로로 전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재취업에 나섰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제는 이직을 통한 사다리 효과가 사라졌는데요. 경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강화할 만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